결국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치른 북한군의 한개 중대급 병력이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멸해버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CNN이 여러 오신트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 동부 지역에 북한군의 일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 10월 25일 쿠르스크주의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 여단과 맞붙어 첫 교전을 벌였지만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10월 28일 리투아니아 비정부 기구 블루 옐로의 대표인 조나스 오만 역시 LRT와 인터뷰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는 지난 10월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미 북한군과 첫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블루 옐로라는 단체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온 단체로 우크라이나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물론 최전선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알 수 있으며 현재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제95 공중강습 여단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군 한개 중대 전멸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군이 당초 예상대로 매우 무모한 전술을 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들은 쿠르스크 전선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 동쪽에 있는 제6제병연합군의 보충병력인 제361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362 차량화 소총연대로 편입되어 현지 적응 훈련을 거쳤는데요. 이후 그들은 남쪽에 배치된 러시아 공수군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 부랴트 대대에 편성되었고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이 지키고 있는 해발 200m 고지 비크토로우카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들은 예상대로 알보병만을 내보내는 스톰젯 전술을 펼쳤는데요. 러시아 공수군은 BMD 장갑차나 MTLB 장갑차를 타고 전장에 투입되지만 이 북한군 병사들은 아무것도 없이 알보병 상태로 무모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병력을 강력한 포격과 드론의 정밀 타격으로 처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나스 오만 블루 옐로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북한군 병력은 절반 이상이 신병이며 전투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쓴맛을 본 북한군들은 다음 날인 10월 26일 건물에 숨어 있었지만 지변 우크라이나군은 이 건물들을 정확히 찾아내 강력한 포격을 가해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조나스 오만 대표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교전으로 북한군 중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한 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한 한 명은 부랴트인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그가 부랴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만 대표는 이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인력이 8만 8천 명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을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송하는 기지가 러시아에 4곳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군의 피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현재 북한군이 참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은 굉장히 불리한 지형에서 싸워야만 할 상황이라 앞으로 더욱 막대한 규모의 북한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크게 분노한 미국이 미국제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러시아에게는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명이라도 발견될 경우 매우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KT즘은 물론 K2 표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최강급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절실한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유세계, 서방세계의 무기고라고 그동안 불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한국의 지원에 달려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만큼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상황을 크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28일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미 나토 차원에서 북한군의 쿠르스크 배치에 대해 확인했으며 우리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미군 무기 사용에 더 이상 새로운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키우 포스트의 보도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가 미국에게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 작전 승인이라는 결과를 불러오도록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키우 포스트는 여전히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미국제 무기로 러시아에 대한 중심 타격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와 모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무기 생산에 8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북한군 파병을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중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의 델타 포급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R-29RMU SLBM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SLBM은 8,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북한이 운용할 경우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해지며 10개의 핵탄두가 탑재되는 다탄두 미사일이기에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어 MD 능력을 지닌 미군조차 요격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 SLBM을 직접 주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다탄두 SLBM 기술을 제공하거나 혹은 델타포급 잠수함 자체를 주거나 하는 것 모두 북한으로 하여금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게 하는데요. 잠수함에서 발사되기에 미국이 유사시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 SLBM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이 무기나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당장 우리나라가 북한
북한의 의지에 의해 끌려다니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사태를 내버려 둘 수는 없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승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경고를 내놓아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미 북한군 참전은 기정사실로 드러났네요. 다만 미국의 경고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우크라이나 군으로 하여금 북한군을 미국제 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분석도 있어서 정확한 사항은 추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키오포스트의 분석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승인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제 하이마스로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장거리 항공폭탄과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군 후방의 무기고와 탄약고, 물류 집적지와 병력 집결지 등을 더욱 본격적으로 타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급감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등을 개발하고 있기에 미국제 무기 없이도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재 국정원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무기 및 군수 지원 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게 천궁2 지대공 미사일 및 155mm 포탄, 드론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조선일보의 보도와 군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은 만약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같은 무기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KT즘 미사일, K2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신궁 지대공 미사일, 드론 제밍 무기 등 매우 다양한 무기를 지원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K2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경우 우리 군에는 납품이 끝난 무기들이기에 언제든지 고 사인만 떨어진다면 제조해 보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K2표 전차는 55구경 120mm 활강포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수출형 M1A2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이를 수출하는 폴란드 등지에서도 최고의 전차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매우 많은 국가들에 수출되며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최강의 자주포이기에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이 무기들이 지원될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당장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듯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해당 장비들을 먼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이후 그 공백을 새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다만 K2 전차의 경우 아직 능동 방어 장치가 본격적으로 탑재되지 않았기에 다른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처럼 러시아군의 드론이나 지뢰,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위험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직도 전차를 활용해 복잡한 제병 협동 작전을 구사하며 공세를 실시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우리 군은 KCTC 훈련에 일부 활용되고 있는 러시아제 T-80U 전차 33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전차들은 과거 우리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온 전차로 원래 과거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제작된 전차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가장 익숙한 전차 중 하나이기에 지원할 경우 교육 없이 바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또한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도 사용 중인 BMP-3 장갑차 7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막강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셈인데요. 또한 우리 군에서 60대를 보유 중인 소련제 카모프 32 헬기를 보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방공 무기의 소모가 극심한 우크라이나 군인 만큼 우리 군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의 경우 15km 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하며 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50km 이내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북한이 지원한 KN-23 탄도 미사일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천궁2를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게 될 경우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를 통해 대리전으로 실제 북한의 KN-23 미사일을 우리 군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칸데르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다른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데이터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 미사일을 활용할 경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즘-1 미사일은 사거리가 180km에 달하며 무엇보다 지하로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500kg짜리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사용하기에 북한군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송두리째 내부까지 모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로 러시아군의 참호와 진지를 타격한다면 그 효과는 무시무시할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대북 정보병과 및 적전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사 고문단을 파견할 수도 있으며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을 위해 F-16 전투기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것 등도 검토 중인데요. 이미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경고한 대로 미국이 러시아 전면 중심 타격을 승인하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전폭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